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정치사회 이슈를 들여다보는 단호박 토크입니다. 지난달 7월 17일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는 5개의 국정 목표, 그리고 20개의 국정 전략, 그리고 100개의 국정 과제가 담겨 있는데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어떻게 움직일지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든 정부이니만큼 그동안의 적폐를 모두 다 없애고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가장 큰 미션 그리고 비전이었는데요. 저 혼자 살펴보려니까 PDF, A4 용지로 200쪽 되는 파일이라 혼자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오늘 함께 그 문서를 평하고 살펴봐 주실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녹색당의 공동정책운영위원장이십니다. 하승호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국정과제 가장 처음으로 좀 되돌아가 본다면 어떻게 이런 문서가 나오게 되었냐를 보게 된다면 인수위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정부와는 다르게 탄핵으로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꾸려질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들리는 뉴스로는 박근혜 정부가 남겨놓은 문서 자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없어진 상태로.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걸 출범시키고 그 안에서 조금 독특하게 국정계획을 짰다면서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원래는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져서 한 달 동안 활동하면서 일종의 인수인계를 받고 그러니까 다음 차기 년도 정부 계획을 짜게 돼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탄핵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바로 취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5월 9일에 선거하고 5월 10일에 바로 취임하고. 그런데 어쨌든 취임하고 난 뒤에 대통령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또 박근혜 정부가 거의 대부분의 문서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가지고 다 넘겨버린 거죠. 사실 박근혜 정부보다는 이제 사실은 황교안 총리가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5월 16일 날 이제 말씀하신 대통령 기획 자문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50일 정도 활동을 하고 이제 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놨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주요한 숙제들을 정리를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와 많은 당내 정치인만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결합해야 됐고, 이제 분과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주요한 과제를 이제 5개 TF를 만들어서 TF가 구성이 돼서 본인들 말로는 280회 50일 동안 280회 회의를 했다라는, 저는 사실 숫자를 들으면서 280회를 정말 회의를 어떻게 했지, 아침, 점심, 저녁 회의까지 다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회의를 했다는 거죠. 회의만 280번, 290번 그쵸. 가까이 됐고, 비공식적인 회의는 또 거의 따로 있었다고 그쵸. 거기 또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회의를 거쳐서 했을까는 내용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용만 보면 약간 백과사전처럼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원래 선거 때 그랬지만 보통은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그동안의 주요한 사회 쟁점 같은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하니까 백과사전처럼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백과사전 중에 최고봉 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인수위원회 이런 내부에서 이제 본인들의 5개년 방침을 정하는 건데, 어쨌든 이 보고서는 작성과 더불어서 사실은 공개되면서 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지침이 맞는 건지를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싶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국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네.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국민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 자체도 좀 독특했는데, 예를 들어 광화문 1번가라는 걸 좀 활용해서 국민의 이야기를 더 수렴하려고 했다든지 그 과정도 좀 독특하거든요. 혹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과정인지? 서울 시민들은 아시겠지만 광화문 1번가라고 하는 게 설치됐고,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거기서 제한된 내용이 16만 건이 넘는 내용들이 제한이 됐고, 어쨌든 이 보고서가 밝히는 바에 따르면 어쨌든 그 중에서 16만 건 이상 중에서 99건이 이 보고서에 반영이 돼 있다고. 물론 그 16만 건에서 99건을 이제 선별하는 기준과 이런 게 있었겠죠. 그 중에서 어쨌든 그걸 선별해서 실제로 바로 반영할 99건과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반영해야 될 2건, 이렇게 지금은 논의가 돼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16만 건 중에 99개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 골라서 그 정도는 되겠네요. 그렇죠. 아, 네. 이렇게 신문지에 날려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선풍기에 날려서 하나 그쵸. 뽑아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과정 자체는 어쨌든 국민의 이야기를 좀 수렴했고 공개된 최초의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정책 자체 전반적으로 좀 그런 내용이 좀 잘 들어갔다고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의미를 두자면 저는 어쨌든 간에 그전 정부가 워낙 못했고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이제 훨씬 더 진전된 거로 비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든 그런 과정을 설계했다라고 하는 게 이 정부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민 주권이란 말이 앞에 계속 등장하는,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자인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표방하기 위해서 그 정도 공을 들였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뭐 충분히 평가할 만한 지점. 그리고 어쨌든 이 문서를 저는 사실은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공개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개해서 사람들이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정 운영 반영에 대해서 이제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물론 너무 두꺼워서 이거거든요. 네, 보시면 아주 두꺼운 네, 보고서기 때문에 이걸 진짜 누가 얼마나 읽을 거냐는 의문이긴 하지만 심지어 양면 인쇄, 그렇죠. 이거 단면 인쇄 아닙니다. 예, 노안들은 보시기 힘들어요. 네, 이렇게 예. 두 쪽 인쇄를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 정도 두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교과서처럼 보시고 읽으실까는 의문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 관심 가는 분야라도 일단 찾아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지금 국정 운영 방향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렇게 보니까 그나마 많이 반가운 것이 네. 그 탈핵 정책이랑 4대강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국정 목표 중에 하나로 음. 탈원전을 네. 선언한 건 이 정부가 처음이고 네네. 그다음에 뭐 4대강도 자연화시키겠다 뭐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녹색적인 입장에서 보기엔 굉장히 좀 음.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도 좀 아쉬운 게 탈원전 할 거면 언제까지 하겠다. 그다음에 뭐 빠른 시일 내에 해내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아까 그 뭐 지난 회에 이유진 회장님이 나와서 얘기해 주셨지만 2079년까지 탈핵하겠다. 네. 이걸 과연 이게 국정 목표라고 줄 수 있느냐 애매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건 참 잘했다 뭐 싶은 게 네. 있으실까요? 네. 칭찬할 만한 점은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거를 이제 주요한 정치 의제로 만든 게 칭찬할 만한 거겠죠. 탈핵을 정치 의제로 만들고 4대강 재자연화를 정치 의제로 만든 거는 칭찬할 만한 점이다. 그리고 어쨌든 이 보고서는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세력하고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하고 논쟁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일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내가 이 작업을 완료하겠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한국은 헌법상 대통령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5년 뒤면 임기도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령 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죠. 나 2030년까지 탈핵할 거 딱 해놨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내 임기 동안에 어느 정도 일을 그러니까 진척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뭐 언제까지 딱 끊어서 뭔가를 얘기하기 어려운 점은 현실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치적 반대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순간 상대방은 뭐 이번에 뭐 자유한국도 계속 그랬지만 야 이거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네 맘대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점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정치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 임기 때 최소 어디까지 진척시킬 건지에 대한 자기 목표 설정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더 그렇죠. 네. 혹시 그 뭐 탈핵이나 탈원전이나 뭐 4대강 자연화 말고 좀 칭찬해줄 만한 건들이 좀 있을까요? 어쨌든 저는 뭐 분권 의제가 또 마찬가지로 개헌과 더불어서 분권이라고 하는 화두가 떠오른 거는 저는 어쨌든 한국 사회 앞으로 향방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뭐 어쨌든 이야기도 보면 적폐라고 하는 적폐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강한 의지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런 의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정부들이 주로 어떤 방식이었냐면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고 안고 가겠다라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용서하고 그렇죠. 타협하고 그래서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다들 싫어하는 일들을 막 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러니까 끊어야 될 시기에 끊지 않고 사실 안고 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물론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끊겠다라고 선언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반대로 좀 아쉽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지금 국정운영 5개년 이 계획을 봤을 때 가장 좀 드러나 있는 문제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전히 이 보고서 내에는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된다. 성장, 활성화 이런 단어가 반복되는데 이게 진짜 성장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정확한 타진 없이 약간 희망적으로만 자꾸 경제 상황이나 전 세계적인 경기를 예측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에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개발 사업들이 마찬가지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사실 내년 지방선거 때 굉장히 우려스러울 만큼의 여기 담긴 내용만 보더라도 제법 큰 덩어리에 뭐 신공항과 관련되어 있는 개발 사업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여기 배치되는 순간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처리할 수도 있지만 처리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정치적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꼼꼼하게 그런 관련된 공약들이 배치되어 있고 제 생각에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이게 다 그 지역 공약으로 나올 거다. 그러면 이게 아까 4대 강은 재자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재자연한 곳에다 다시 뭘 지을 거냐? 새만금에 다시 뭘 지을 거냐?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한데 이 보고서만으로 봤을 때는 그 답이 충분치 않거나 아니면 여전히 기존 정부의 노선을 따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개발 반대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돈을 네. 그렇게 써야 되는 걸까? 그 개발 네. 사업에. 그리고 과연 우리한테 그 노후된 도시를 뭐 개발시키는 것이 그것도 이런 식의 뭐 물론 도시 재생이라고 합니다만 무엇이 진짜 좋은 도시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정의 없이 일단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네. 던져주는 거잖아요. 네. 전 또 아쉬운 게 주거 정책 같은 것도 좀 아쉽던데요. 임대주택이나 계약갱 신청구권, 네. 계약갱 신청구권이 들어가긴 했지만 전월세 상한제가 네. 공약에서는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빠져가지고 이게 너무 미온적인 정책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네. 사실 그 뭐 집의 가치를 결정짓는 건 어쨌든 전월세를 어떻게 정부가 그 욕망을 막느냐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내가 막겠다, 억제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사라진 것이 아닐까 싶어서요. 뭐 사라졌다고 얘기하기는 되게 힘들 거고 왜냐면 이게 현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최저임금 관련돼 가지고 보완 정책 할 때도 사실 이제 그 월세 문제나 이런 것들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없다라고 보기 힘들 텐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게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와 관련된 정책에서의 무게중심에서 약간씩 밀리고 있다. 그리고 주거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공약일 수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보면 이제 뒤로 밀리는 거고 사실 지금은 주거 정책보다는 사실 투기 억제 정책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한번 해봤던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투기 억제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주택의 다른 정책들을 개발해서 가는 방향으로 이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 지금은 일단은 문재인 정부도 투기 과열 억제부터 주거 정책을 시작하는 걸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조금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 문제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가 거의 다 사라졌더라고요. 그 차별하면 딱 2번 언급되는데 이 긴 문서에서 차별금지법은 아예 없고 사실은 후보 시절 때도 그 혐오 발언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근데 물론 사과를 하시긴 했지만 반성이 내용이 없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좀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분권이더라고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비중 있게 좀 나오는데 47번이나 이 단어가 문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바꾸겠다, 뭐 혹은 아니면 지방자치를 주민들이 행할 수 있도록 녹색당이 계속 얘기하는 뭐 주민 뭐 소환제 뭐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형 국가 만들겠다, 그리고 자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헌법 사항으로 만들겠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한국 사회 발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의 부분인데 아까 얘기하신 이제 도시재생 사업 어쨌든 5년 동안 50조를 붓겠다라고 얘기한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논의된 방식으로 내면 어떻게 되냐면 매년 1년마다 10조씩 사업들을 푸는데 지금 현재 밝힌 바로는 되게 파격적인 방식입니다. 중앙정부가 부처가 보통은 경쟁적으로 사업안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지역을 지명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70%를 광역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주겠다. 사업 선정권을.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듣기로는 굉장히 분권적인 방식이죠. 이제는 중앙부처가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럼 그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마찬가지로 지역 내에서 비슷한 방식을 취해야 되겠죠.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식이 진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제대로 균형 발전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110개 사업을 선정한다고 얘기했는데 주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결국 뭐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10조가 풀린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 10조의 사업이 어떻게 될 거냐? 향방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돈 놓고 돈 먹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분권이라고 하는 걸 표방한 거는 굉장히 높이 살만한데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지금까지 지방자치라고 얘기했지만 자치적인 방식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자치적인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권이 왜 필요하고 분권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논의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 정부는 역시 또 이제 너무 마음이 급한 거죠. 우리 5년 동안 50조 풀어야 되니까 올해 10조 풀어야 되니까 바로 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지역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 방식들이 주로 뭐였냐면은, 뭐, 구도심과 낙후된 지역에 뭘 짓고, 뭐 해서 사실은 약간은 그 구도심에 사는 주민들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광지 속에 있는, 뭐, 동물은 아니고요. 하여튼 관광지 속에 있는 원주민. 아주 애매한 왜냐면 약간 구경거리로 약간 전락해버리 자기 삶이 그러니까 구도심의 삶이 사실은 그 자체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건데 마치 이 삶은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의 비춰진 삶처럼 돼버리는 게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저는 약간 이게 끔찍할 수도 있는 결과를 오히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역 간 격차를 부추길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진짜 문재인 정부의 분권 전략이라고 봐야 되냐. 저는 그 방식이라면 이게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균형 발전 전략하고 혁신 도시를 비롯한 그렇게 했던 것과 특별히 차이가 없다. 물론 여기는 더 문화적이고 뭐 아까 보면 이제 보고서에 보면 주거 방식, 공영주택 이런 것과 연관시켜가지고 훨씬 더 소프트웨어 부분에 방점을 쭉 찍겠다고 얘기했지만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중앙부처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장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이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이 컨셉을 제대로 모를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지금 이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게 규제프리존법이라고 하는 게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원래 박근혜 정부 때 올라왔다가 계속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반대했던 법안인데 이게 다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광역자치단체별로 2개씩 특정 사업을 찍어주면 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를 다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약간 재난에 가까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마치 분권이라고 한 이름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 집행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굉장히 분권 전략을 환영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분권 전략이 진행되면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자치하고는 전혀 무관한 형태의 그냥 일종의 특정한 기업들이나 특정한 지역에 있는 토호 세력들한테만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지역에서 주민 제한 사업을 네. 서울시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받아들인 지역에 가보면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 구 혹은 뭐 거기 단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써서 대신 그쵸. 이렇게 쓰고 네. 실제로 알고 보면 주민 제한 사업은 아니고 개발 사업으로 이어지게끔 네.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되기 쉬운 그럴 가능성이 반응이 높죠. 있네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개발이 먼저 일어나기 전에 분권이 실행됐었을 때에 주민자치력을 얼마만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네. 고민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제도적인 요건들도 뭐 주민소환제도, 주민발의제도 이런 소환의 요건이 까다롭고 너무 엄격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되게 많았었고 지금 그것도 이제 바꾸겠다. 그리고 뭐 주민자치회 같은 거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얘기는 이미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건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꿀 건가에 대한 논의가 있고 이것도 저는 이 논의도 그냥 정부가 시혜처럼 뭐 선물처럼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자 이제부터는 주민소환 마음껏 하세요. 뭐 마음껏 하고 싶어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할 텐데 실제로 주민소환이 필요한 사람들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냥 지역사회 유지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껏 소환할 수 있겠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과연 진짜 지역 주민에서 되게 아까 특히나 차별금지께 얘기하시지만 지역에 있는 소수자들이 약자들이 이런 조항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지 이 법 제도적인 의미가 사는 건데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인 상황인 거죠.
조금 더 다른 걸로 좀 넘어갈까요? 그 박근혜 탄핵에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네. 문재인 정부한테 기대한 게 뭘까를 상상해보면 단순히 정의로움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것 이상의 걸 해주기를 문재인 정부가 해주기를 바랬고 그래서 굉장히 네.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좀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를 좀 뒤흔들 수 있을 만한 이 뿌리 깊은 문제 구조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국정 계획이냐 했을 때 약간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작년 촛불에서 논의됐던 부분에 2017년 촛불 권리선언 10가지 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10가지 선언에 비추어서 이번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본다면 많이 약하죠. 많이 반영이 안 된 거고, 실제로 그 당시 때 굉장히 되게 사회적인 화두가 되었던 부분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세월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작년 촛불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때 관련해서 논의됐던 게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예. 그러니까 실제로 참사가 생기거나 재해가 생겼을 때 그와 관련돼 있는 책임들을 기업이 지도록 해야지만 그와 관련된 일들이 줄어들 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냐. 그리고 뭐 이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 안에 보면은 어쨌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부분들에 손을 대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어제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이 본격적으로 돼서 이제 이제 활동을 할 텐데 어느 정도로 정치개혁을 할 거냐. 사실 지금 되게 화두가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원래 작년의 분위기를 탄다면 당연히 응당 정부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우리 큰 틀에서 정치개혁하고 그래서 그중에 한 핵심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될 발언인데 정치개혁을 논의하겠다. 뭐 물론 뭐 여기 보면은 비례대표제를 받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어느 정도로 받을 거냐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논의가 안 된 거고 어쨌든 속도가 너무 느리다.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에 되려면 이번 정기국회 때 논의가 돼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갈 거냐 속도가. 예. 특히 정치제도 같은 거는 지금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그쵸. 때 빨리 하지 않으면 계속 네. 차일피 늦어지고 결국에 네, 네.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좀 잘 가기 위해서 네. 우리 시민들 혹은 시민사회 뭐 이런 데서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뭐 사항들이나 요점들이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뭐 좋은 사람 대통령 뽑았으니까 이제부터 집에 가서 발 뻗고 쉬어야지. 보통 이런 식의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그동안 정치가 계속 이 모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정책에 대한 지지가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아마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거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책을 지지하면 실제로 자기한테 정치적인 이 효과로 발생할 거냐.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정책 추진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지지가 떨어져 나가고 할 것 같으면 안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좀 지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무조건 지지만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정치를 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는 이미 이제 내각들이 구성이 돼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중소기업 빼고는 지금 거의 다 인선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평가는 무조건 필요하다. 그리고 각각의 행정부처들이 실제로 얼마나만큼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순간에 삐걱하면서 잘못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뭐 박원순 시장이 됐으니까 이제 서울시는 오케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한국은 오케이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 그래야 더 많이 생각합니다. 바뀌겠죠? 네. 근데 그 어떤 분들 보면 인터넷 댓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재인 정부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님한테 더 힘을 실어야 된다. 네. 그래서 더 많은 지지율을 해서 더 뚝심 있게 자기 정책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댓글 날리거든요. 네. 거기 그런 의견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지지하시고 싶은 분들은 열심히 지지하시고 반대하시는 분들 열심히 반대하는 게 저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을 할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차별금지법 되게 제정하고 싶어 하는데 내부 반대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못하고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으려 얘기할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우리가 더 열심히 반대해줘야지 문재인 대통령한테 협상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봐라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차별금지법 왜 너희들이 반대하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꼭 지지만이 정치적 표시 아니다. 오히려 때로는 적극적인 반대 표시를 해줘야지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 제가 볼 때는 이 달림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난리 나겠죠? 하지만, 달림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조건 좋다고 하면 그게 지지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협상력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더 넓히는데 네.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승우 정책위원장님을 네. 모시고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하승우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살펴보긴 했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이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꼭지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 해내길 응원하면서 저도 제 자리에서, 그리고 단호박 토크팀도 단호박 토크팀 자리에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